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최근 자동차 미디어 오토뷰에서 실험한 결과 현대 팰리세이드의 뒷바퀴가 바닥에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오토뷰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동영상 채널에서 가장 오래되신 김기태 PD님이 매번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 안전연구원 카트리에서 훌륭한 실험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의제를 설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 보면서 팰리세이드 같은 차는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바퀴가 뜨는 부분,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복의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기태 PD님하고 사실 좀 알아요. 근데 직접 연락드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대충 알 것 같긴 합니다.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김기태 PD님은 이제 차선을 빠르게 전환하는 테스트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유럽에서는 무스 테스트라고 하고 엘크 테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스가 뭡니까? 엘크가 뭐예요? 우리나라 시골을 가면 고라니 같은 게 가끔 튀어나오죠? 고라니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부딪히면 자동차 앞범퍼 다 깨지잖아. 사람들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엘크는 이만해요. 이만해. 자동차보다 더 커. 그래서 이걸 들이받으면 자동차가 부서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자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이 엘크를 회피하는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차들이 더 안정적인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회피 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요구사항이 높은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스 테스트에서 요건 확실히 실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는 어떤 차인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뒤집히기도 해요.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뜹니다. 뒷바퀴가 뜨는 게 아니고 앞바퀴가 뜨게 되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스티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떠버리면 스티어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거는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테스트는 유럽에서만 하나?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합니다. 미국은 그런데 좀 다른 이유로 테스트를 해요. 유럽은 트럭 SUV를 거의 타지 않지만 미국은 트럭 SUV가 워낙에 인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전복하는 일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NHTSA 니자는 두 가지의 롤오버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PCU 테스트라고 해서 핸들을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되돌리는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려? 핸들 엄청나게 빠르죠. 보통 PCU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ESC를 켠 상태에서 시속 35마일, 그러니까 56km로 시작해서 핸들을 돌립니다. 이 차 괜찮네 라고 하면 조금씩 속도를 높여요. 그래서 시속 80km까지 주행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시속 80km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이냐, 두 바퀴가 동시에 들리지 않으면 합격입니다. 한쪽 바퀴가 들리는 정도면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정적 안정성 개수, Static Stability Factor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게중심이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트랙 너비,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 자동차의 스펙만으로 이 차가 전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합격해야 됩니다. PC6 테스트에서도 실패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두 바퀴가 뜨는 거죠. 구형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PC6 테스트에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넘어지진 않았지만 두 바퀴가 뜨고, 그리고 이쪽 편에 이 보조바퀴가 있잖아요. 보조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이건 실패입니다. 과거에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 사람이 타고 사람이 돌렸는데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똑같이 재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로봇 페달과 로봇 팔을 이용해서 정확한 속도와 정확한 핸들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270도를 랜덤으로 돌리고 0.5초 쉬었다가 270도를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270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180도가 아닌 거예요. 이만큼 더 돌려야 되는 거지. 엄청나게 큰 각도를 돌리고 또 엄청나게 큰 각도를 반대로 돌린다. 너무나 가혹하죠. 이거 어지간하면 뒤집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이 PC6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가 안 뒤집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에서 탈락하는 차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현대 기아만 해도 미국을 1등 시장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70%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6 테스트를 당연히 하고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전복률이 절대 높지
높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뒷바퀴가 뜨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이상하지 않냐? 두 바퀴 안 떴어도 한 바퀴 떠도 문제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다른 차들도 비슷합니다.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지금 이게 뜨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걸 180도 이상 돌리고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리차 테스트도 시속 80km가 맥스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스 테스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가 KM77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핸들을 돌리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KM77이 뭡니까? 77이 시속 77km예요. 시속 77km에서 이 무스 테스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한다면 이건 훌륭한 차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차들도 있지만 77km면 이건 너무 훌륭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뒷바퀴가 뜨는 차들이 있고 뜨는 차들조차 우수한 차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지간한 차들은 뒷바퀴가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서킷에서 타볼 때 아반떼 N 같은 경우에 서킷에서 레이스를 하게 되면 뒷바퀴가 다 뜹니다. 다 뜨잖아요. 아니 아반떼도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 자동차들 보면 뭐 BMW, 포르쉐, 아우디 할 것 없이 다 뒷바퀴가 떠요. 그래서 아예 광고에서 코너링을 하면서 뒷바퀴가 착 떠오르는 걸 이걸 멋있다고 쫙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는 원래 세 바퀴로 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게 저도 서킷에서 간혹 타보면 뒷바퀴가 방방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 괜찮다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중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코너링을 하는 차다. 오른쪽으로 코너링하면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왼쪽으로 기울죠.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코너링을 하면서 브레이크까지 밟으면 이 뒷바퀴는 공중에 뜨게 돼요. 이 부분이 공중에 뜨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땅에 떠 있건 아니면 땅에 붙어 있건 간에 이 코너에서 감속을 하면서 코너링을 하게 되면 이 뒷바퀴는 땅에 닿아 있든 닿아 있지 않든 간에 그립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접지가 없기 때문에 후륜구동 자동차들은 코너링에서 가속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안에 디퍼런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떠 있으면 이 부분으로 동력이 다 돌아가면서 헛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헛돌아 버리기 때문에 여기 헛돌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헛돌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고 양쪽을 동시에 돌리도록 해라 하는 장치가 뭐예요? 바로 LST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코너에서도 한쪽만 닿아 있는 바퀴로도 출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LST인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가 뜨는 건 그냥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지금 이건 모형카니까 스트로크가 엄청 짧은데 이 모형차가 아닌 경우는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차가 이렇게 기울었을 때 휠 트래블이라고 해서 휠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서 바닥을 짚을 수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안티 스웨이바가 무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유럽에서는 주로 스테빌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스웨이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독립현가식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독립현가식이 실제로 독립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바퀴가 들어가면 이쪽 바퀴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바닥만 짚고 있을 뿐이지 차가 넘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휠 트래블을 어느 정도 억제하도록 이쪽과 이쪽이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쪽 바퀴가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 바퀴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장치를 가리켜서 스테빌라이저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빌라이저 바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프 같은 경우는 안티 스웨이바 버튼이 있어서 스웨이바 버튼을 누르면 스웨이바를 디스커넥트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되나? 휠 트래블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러면 오프로드를 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오프로드를 갈 때 차가 이렇게 기우는데도 바퀴가 계속 땅에 닿아 있어. 이런 식으로 바퀴가 계속 땅에 닿는 거죠. 이렇게 땅에 닿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서스펜션이 계속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오프로드를 가는 자동차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웨이바가 오프된 상태로 디스커넥트 된 상태에서 지프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게 하면 그러면 지프는 코너링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바는 항상 차 양쪽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스테빌라이저 바가 너무 약해서 차가 좀 승차감이 나쁜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 계신데, 스테빌라이저는 있으면 있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승차감이 나빠집니다. 단단해져요. 저는 단단한 서스펜션을 승차감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테빌라이저가 강하면 차가 뭐 이렇게 딱딱해, 차가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쿵쾅거려 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좀 고급 차다, 좀 부드러운 차다 이러면 조금 스테빌라이저를 부드럽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신에 코너링에서 운동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미국에서 안티롤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를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한 것 같고, 그래서 한쪽 바퀴가 떠오르는 걸 어느 정도 허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면 스테빌라이저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 차가 어느 정도 기울어도 뒷바퀴가 바닥을 짚고 있게 되겠죠. 대신에 차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속 100km에서 차가 코너를 급격하게 돌 때 ESC가 작동되면 급제동이 걸리거든요. 급제동이 걸리면서 뒷바퀴가 떠오르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속도를 보면 속도가 급속도로 감속되는 거 보면 ESC가 개입해서 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동이 걸리면서 코너를 도니까 당연히 앞쪽 한 부분에 노즈가 눌려지고 뒷바퀴가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다라고 보입니다. 어지간히 스테빌라이저가 단단한 차들은 시속 100km에서 뒷바퀴를 띄우는 게 굉장히 쉽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오토뷰의 실험이 불필요하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오토뷰의 실험에서 이 뒷바퀴가 떠오른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토뷰는 이번 실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같은 장소에서 매번 자동차들을 놓고 실험을 했던 매체고, 그러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이번 차를 탔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게 핸들링 특성이 조금 부족하다, 스포티한 입력에 뭔가 좀 다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느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차들답지 않게 전자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 차하고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뭐 포르쉐 카이엔이나 좀 큰 차로 치면은 벤츠 EQS SUV 뭐 이런 차들을 타보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스테빌라이저가 단단하면 바퀴가 뜬다 라고 했는데, 프리미엄 차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라도 스테빌라이저를 항상 단단하게 놓고 있질 않습니다. 스테빌라이저가 단단하면 승차감이 나빠지고, 반대로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무르면 코너링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를 더 부드럽게 아니면 더 단단하게, 이걸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계속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댐퍼도 더 적극적으로, 가변 댐퍼도 적극적으로 세팅해서 스포티할 때는 더 스포티하게, 부드러울 땐 더 부드럽게, 이런 것들의 변화폭을 크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체 높이도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고속으로 달려갈 때는 차체를 더 낮춰서 이 바퀴가 움직이는 스트로크를 더 줄여주는 거, 그래서 앞쪽으로 차가 기울어질 때 기울어지는 폭이 줄어들게 하는 거, 이런 노력들도 해주기 마련인데, 7천만 원이 넘는 팰리세이드에서 그런 장치들이 거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게 느껴지고요. 가변 댐퍼 하나 들어있을 뿐인데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다른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큰 차를 위한 세팅이 그렇게 잘 됐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팰리세이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건 G90이 유일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가격은 수입차 못지않게 상당히 올라갔는데, 서스펜션에 대한 기능은 수입차 수준에 올라선 자동차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한 비용을 너무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비자들 대부분은 이런 서스펜션 세팅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선택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대차의 최고봉이라면, 그리고 제네시스라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혹시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더 투자할 필요는 그다지 없겠죠. 그런데 서스펜션에 대한 연구는 가솔린 시대든 전기차 시대가 됐든 수소가 됐든 그 외에 어떤 차가 되든 간에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한 연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신차에 다양한 서스펜션 기술을 적용해주고 그에 따른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 몰두
해 이끌림의 순간